소개받은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메일인 클린이라는 데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출산 후 시작해야 하는 미용 분야라고 해서 되게 광범위하고 또 약간 좀 이제 초록을 작성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김영문 원장님이 이제 원래 강의자였는데 이제 아주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한테 이제 바톤을 넘겨서 이제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뇨기과 전문이고요. 저는 이제 개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제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이제 병원 청담점에 이제 산후조리원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인트파크라고 산후조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출산하시고 온 분들이 오는 주가 세 가지 문제가 이제 피부적인 문제랑 그다음에 바디, 헤어 문제인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색소가 되겠죠. 뭐 기존에 있는 색소가 더 진해지고 얼굴통이 더 칙칙해지고 그다음에 기미가 생겼는데 안 없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모. 이제 뭐 임신했을 때는 머리가 막 많이 나다가 그 허스티즘이 생기다가 이제 포스트파tum 때는 머리가 막 빠지는 그런 탈로겐 이바플루비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후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 체중으로 안 돌아오고 이제 배가 이제 안 빠지고 주로 이제 복부랑 허벅지가 찌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탄력도 처지고 그다음에 튼살도 그로 인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복부 처짐이 생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외래에서 보는 건 이 5가지 정도로 축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있고 뭐 혈관이 뭐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시고 뭐 얼굴 트러블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5가지가 주 이제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피그멘터리 체인지, 그 다음에 필로 시바셔스 유니트의 어떤 체인지,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체인지. 이제 커넥티브 티슈 체인지는 이제 튼살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필로 시바셔스 체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탈모나 여드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스큘러 체인지 있고, 바디의 어떤 체형이나 체중 감소 증가에 대한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해서 보면 이제 기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소가 더 진해진 거, 아까 얘기한 이제 탈모, 텔로젠 이브플라비움 생기고 스티리아 디스텐스가 튼살이 생기고 스파이더 안지오마가 이제 안지오마라고 하는 거지 이제 모세혈관이 막 이제 거미줄처럼 확장되어 있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에 포스트파tum 오베시티나 스킨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모널 체인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증가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제스테론도 이제 증가가 되고 이제 플라센타 HCG도 첫 번째 트라이메스터에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올라가면서 이제 드라마티컬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피튜이테리 글랜드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아드레날 코텍스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나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나 알도스테론이나 그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노디온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사이로이드 글랜드 자체도 이제 하이퍼 액티비티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제 메타볼릭 스페이스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al 변화가 오면서 피부나 어떤 탈모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 피그멘터리 체인지를 볼 것 같으면 임신 중 여성의 한 90% 정도가 논문에는 이제 피그멘터리 체인지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얼굴이나 피부가 이제 어두워지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소나 잡티나 주근깨들이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미 이제 색깔이 있던 이제 임신 안 했을 때도 색깔이 있던 부위는 뭐 니플이나 아레올라나 그다음에 익스터널 제리타니아가 더 진해지고 이제 리니어 알바가 이제 더 진해지고 그다음에 엑실라나 그다음에 인너 사이 위쪽이 이제 원래는 별로 진하지 않았는데 진해지게 되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패소피지올로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신 초기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증가되게 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산후에는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미 이제 착색이 되어 있던 부분들은 이제 더 진해지게 되면 잘 제대로 임신 전으로 잘 돌아오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고 있지만 이제 무슨 호르몬이 연관되어 있고 뭐 호르몬은 정상인데 뭐가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요즘 이제 논문에 나온 얘기들은
이제 이 타겟 오르간, 엔드 오르간마다 여러 가지 다른 서브 타입이 있다는 거죠.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의 리셉터의 서브 타입이 다 달라서 그거 타입에 따라서 다 착색이 되고 색소가 되는 게 다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센타에서도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그 여러 가지 색소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액티브한 모레큘들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말고도 이제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게 그 티로시나제 액티비티, 색소를 증가시키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티로신 액티비티를 업레귤레이팅 시키고 멜라노사이트를 그래서 자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외래에서 많이 겪죠. 여기 뭐 논문마다 다른데 뭐 서양 논문에 보면 50% 정도가 이 기미 환자가 생긴다 임신 중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기미를 우리 보통 이제 얼룩덜룩하다고 표현을 하는 이 브라키라는 표현을 쓰고 일레귤라시의 패치를 가지는 라이트 다크 브라운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하이퍼 멜라노시스를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임신 세컨드 하프에 이제 시작이 되고 뭐 여기는 센트로 페이셜 패턴이 제일 많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말라에 있는 것보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UV 익스포저가 되겠고 그다음 이제 임신 뭐 오랄 컨트라셉티브스나 다른 여러 가지 약물들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엔바이러먼탈하고 호르모널 영향에 제네틱한 서브스트레이트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슬라이드 빨리 넘겼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드 트레메스터 때 이제 멜라노제스트가 더 증가되고 이런 피투이타리 호르몬이나 플라센타 오바리안이나 호르몬이 증가돼서 더 이제 기미가 심해지게 되고 MSH나 에스트로겐 프로스테론이 증가돼서 이제 티로시나제 액티비티가 증가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점점 이제 좋아지게 돼 출산하고 나면 좋아지고 1년 안에 좋아진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1년 안에 좋아지는데 약 30% 환자에서 포스트파툼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째도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보통은 1년 안에 이제 임신 후에 기미가 좋아지는데 30%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 1년 안에 안 좋아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보면 뭐 통계를 내보시면 잘 알겠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미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한국 사람 56명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제 목소리 톤이 굉장히 졸리죠.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가지 원인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스트라툼 코니움이 얇아져 있다는 거. 각질층이 얇아져 있어서 배열 디스펑션이 있고 두 번째는 베이잘 셀 레이어에 영향이 있어서 멜라노사이트나 티로시나제 액티비티가 증가되어 있다. 세 번째는 우리 표피와 진피의 경계가 되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이제 약해져 있다는 거죠. 깨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더말 컴포넌트 2가지가 있는데 파이브로브라스트가 자극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바스큘라처가 기미 안으로 이제 많이 자극이 돼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이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타겟을 맞춰서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 이제 스트라툼 코니움 배열의 디스펑션인데 이 보시면 이제 기미가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에 이 조직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리저널 쪽은 이제 기미가 있는 쪽은 이제 스트라툼 코니움이 10.4mm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얇죠. 근데 그 정상적인 피부는 14.5, 그러니까 약 40% 정도가 두껍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미 환자의 각질층이 약해져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치료는 이 각질층이 약해져 있는 거를 강화하면 된다는 거죠. 그 3가지가 도란사민이라는 게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도란사민 이제 많이 아시죠? 우리 먹이기도 하고 주사로 놓기도 하죠. 도란사민이 있고 가장 간단한 게 보습제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재생관리죠. 그러니까 기미 환자가 오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기본이겠지만 보습제를 잘 바르도록 하고 집에서 병원에서 잘 재생관리를 비타민 C나 이런 거 잘 침투해주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도란사민 같은 거를 먹으라고 환자분한테 얘기하면 잘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보통 하루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원장님은 하루에 3번 뭐 2알씩 해서 8알 처방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하루에 2알 정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자분이 약 먹는 걸 싫어해서 이제 많이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란사민의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게 스킨 베리어를 회복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열 작용이죠. 프라즈민 이니비터를 작용을 해서 FGF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혈관 증식을 억제하는, 기미에 이따도 얘기하는 이제 배슬적인 측면에서 도란사민이 또 작용을 하고, 지금 이런 각질층에서도 각질층을 이제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란사민 보습제 재생 관리를 잘 해주면 각질층이 어느 정도 이제 되살아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베이잘 셀 레이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갛게 이제 염색된 부분이 멜라노사이트와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액티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치료는 우리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논문들을 볼 것 같으면 토피컬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다 서양 논문이라 뭐 하이드로퀴노닌이, 뭐 레티노이드니, 스테로이드니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섞은 약이 킹만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트리루마는 이런 게 우리 국내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레이저 트리트먼트죠. 레이저 토닝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많이 하던 게 케미칼, 주로 BA 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까 얘기한 두 번째 타겟인 멜라노사이트와 티로시나제 액티비티에 타겟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미의 레이저 치료를 예전부터 이제 했었는데, IPL을 많이 쐈었죠. IPL을 많이 쏘고, 뭐 어떤 IPL은 뭐 기미에 좋다 그래서 막 쏘고, 또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 나가는 것들, 뭐 그 이토닝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걸 많이 쓰신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효과는 잘 모르겠고 부작용은 적은 것 같다. 많이 쪼개서 약하게 나가면. 그래서 IPL을 예전에 뭐 쓰게 되면 굉장히 약하게 쐈죠. 약하게 쐈고 어느 정도 치료 효과는 봤습니다. 근데 치료 효과를 본 거는 이제 에피더말 멜라즈마라고 하는 이제 표현 기미에 효과가 좋다고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본전을 못 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멜라즈마 텐던시에 의해서 기존의 기미가 더 악화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논문들에 의하면 베리 서틀 에피더말 멜라즈마에만 이제 애매하게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프락셔널 레이저를 쓰고 있는데, 프락셔널 레이저들이 기본적으로는 기미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프락셔널 레이저를 그래서 되게 약하게 쏘죠. 뭐 에너지줄을 처음에도 우리나라에 프락셀 레이저가 나왔을 때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8월부터 썼는데, 이 프락셀 레이저 자체가 처음에는 기미의 승인을 받았어요. 서양인의 기미죠.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했어요. 썼는데 아주 약하게 썼죠. 보통 우리가 흉터 치료할 때 14줄이니 16mm 줄이니 20mm 줄을 썼는데, 이건 4mm나 6mm 줄을 쓰라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기미가 더 진해지고 동양인은 안 맞는다는 이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가 있다가 이제 토닝이 나온 거죠. 토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롱펄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쇼펄스죠. Q 스위치 토닝을 이제 1064 나노미터. 요즘 뭐 알렉산드라이트로도 하고 뭐 루비로도 한다고도 하지만, 1064를 로프로 컨플루언스 약하게 5나노세컨드로 반복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브셀룰라 개념에서 이제 멜라노사이트와 더말 마크로파지는 인텍트하고 주변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좀만 파괴된다. 그래서 그 멜라노사이트의 덴드라이트만 커팅하고 멜라노좀만 소실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토닝을 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뭐 이런 진들이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낮은 재발률을 보인다. 이게 이제 재발에 관여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토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토닝은 어떻게 하냐? 레이저 토닝의 첫 번째 스텝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각질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각질 정리를 잘 하고 나서 토닝을 이제 써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입주위 같은데 보면 굉장히 이제 소리가 많이 크게 토닝을 하다 보면 뭐 다다다닥 소리가 나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각질 제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피부 예민해서 토닝하는 사람이 예민할까봐 각질 정리를 딥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근데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하면 후에 바르는 건 몰라도 전에 바르면 그게 이제 발색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자체가 그 스테로이드 연고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착색이 더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렌징을 아주 잘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렌징만 잘해도 기미가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빔, 이건 레이저에 대한 얘기겠죠. 레이저 빔 절단면이 아주 플랫해야 된다. 그래서 뭐 레이저 토닝 나오는 장비를 보면 뭐 자기네들 장비는 플랫하고 뭐
이렇게 뭐 곡괭이로 하는 게 아니라 뭉툭한 망치로 때리는 거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죠. 균일해야 되고 균일하게 또 높은 에너지가 나가야 되고 라지 스팟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토닝 장비해야 돼. 요즘 뭐 다 잘 나오니까 뭐 8mm 뭐 다 지원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닝을 쏘게 되면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뭘 많이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64 쏘시다 보면 갔다가 바로 와서 또 대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 자리가. 기미가 자극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는 거고 펄스 간의 겹침을 최소화하는 미니멀 스태킹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직각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플랫해도 토닝 면이 플랫해도 직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깎이게 되는 거죠. 면이 직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퍼펜디큘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얼굴이 곡면이고 토닝이 이제 5나노 세컨드로 나가니까 이게 곡면으로 이렇게 톤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레이저실에 불을 끄고 토닝의 스팟을 보면서 제대로 천천히 시술을 합니다. 저는 8에서 10분 정도 시술을 하고 있고 뭐 엔드 포인트가 다 뭐 우리 나오는 것처럼 약간 불그스름할 때까지 이제 쏘게 되는데 그리고 일률적인 레이저 주사를 하고 종료에 대한 엔드 포인트를 잘 봐서 멈춰야 된다. 이게 이제 토닝에 보면 이제 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간과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클렌징을 잘 하시고 수직이 되게 스팟 사이즈 크게 해서 잘 겹치지 않게 촘촘히 잘 촘촘히 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케미칼 필링에 대한 얘기인데 케미칼 필링은 이제 보통 역할은 우리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보다는 이제 우리 뭐 깨진 멜라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토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멜라닌 세포를 깨는 거니까 그런 멜라닌 클리비지에 영향을 더 줘서 요즘 토닝이랑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그라이콜릭 애시드를 많이 쓰고 부가적으로 얘는 또 화이트닝 이펙트도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토닝 후 떨어져가는 디스커메이션된 표피를 제거하는데 가속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뭐 꼭 케미칼 필링 안 해도 요즘 뭐 아쿠아 필링이나 그런 제품들을 저는 이제 아피니티라는 걸 쓰는데요. 그 음압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같이 효과가 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킹만 솔루션 말씀드리는데 이게 하이드로키논 4%, 토피칼 레티노이드 0.01에서 1%, 토피칼 스테로이드 이렇게 이제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드 킹만 솔루션에서 이거의 뭐 퍼센트를 조금씩 변형하고 있고 결국 이 하나하나가 다 기미의 멜라노사이트에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좋다. 그래서 세 가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트리루마라는 게 있고 다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죠. 하이드로코티존 4%는 비슷한데 뭐 트리루마, 뭐 트릴루스트라, 네오미냐, 뭐 멜라논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킹만 솔루션 이게 다 바로 이 멜라노사이트를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인데 이 멜라노사이트 자체가 원래는 표피에만 있는 건데 진피까지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약해져 가지고 타이포 콜라겐이 손상돼 가지고 깨져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서 펜듈러스 멜라노사이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앵그리 멜라노사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멜라노사이트 인컨티넌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데미지가 됐다. 결국은 그럼 이걸 좋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걸 강화해야겠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사이에 있는 요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여기 뭐 라민이나 파이브로넥틴이라는 ECM 그 케라티노사이트와 연결된 이제 헤모시데노좀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이름도 이제 기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이렇게 라미닌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게 케라티노사이트랑 연결이 되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강화하고 있으면 콜라겐 파이버가. 근데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깨지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PDRN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아까 그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지지하고 있던 뭐 콜라겐도 재생을 해주지만 라민이나 파이브로넥틴 같은 익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PDRN이랑 도란사민을 기미 환자에다 주사를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란사민 효과 두 가지 각질층이 건강해지는 거랑 멜라노사이트의 어떤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PDRN이랑 이제 도란사민만 쓴 거거든요. 뭐 토닝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볼 것 같으면 옆에 이제 기미가 조금 이제 옅어졌죠. 그래서 보통 반반씩 섞어서 인슐린 시린지에 이제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뭐 양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통 우리 리프랙터리 멜라즈마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약해져 있으면 우리가 토닝을 맨날 해도 어떤 기본적으로 좋아지진 않아요. 보통 우리 토닝을 하다 반응이 오면 5회차 정도부터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10회차 되면 좀 좋아지는데, 오히려 토닝을 할수록 기미가 더 진해지고 홍반이 심해지면서 탈색이 되고 이렇게 약한 반응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약한 경우라는 거죠. 우리가 외래에서 이런 서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약해져 있는지 뭐 각질층이 얇아져 있는지 조사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반응이 오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토닝을 일단 멈추고 원두 힐링을 촉진시키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어떤 PDRN이나 이런 것처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강화시키는 것들, 뭐 그로스 팩터 아까 얘기한 것들, 그다음에 LED나 어떤 시스테믹 토피컬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면서 그걸 좋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두 힐링을 촉진시켜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더말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마스셀이 있고, 여기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고, 이게 멜라노사이트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을 하면 이런 SCF라는 게 증가되고 키트라는 이제 진이 발현돼서 결국은 멜라노사이트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탄력을 준다든지 뭐 이런 레이저들을, 고주파를 같은 것들을 기미인데 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락셔널 레이저를 하게 되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생성이 되니까 이런 얘기죠. 파이브로블라스트와 결과적으로 케라티노사이트가 자극을 하고, 아까 얘기한 스템셀 팩터나 C키트가 증가하고, 멜라노사이트 마이그레이션이나 그로스가 촉진돼서 티로시나즈 액티비티가 지금 기미가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락셔널 레이저, RF 등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하는 인자들을 피한다. 이런 이제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말 컴포넌트는 이제 베슬 문제입니다. 베슬이 기본적으로 VEGF가 촉진된다는 멜라즈마 환자인데, 이렇게 멜라즈마 환자를 더머스코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왼편에 있는 부위는 기미 지역이랑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혈관들이, 미세혈관들이 막 자라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보이죠? 이게 기미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레이션이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측정을 해보면 이런 피그멘터리 컴포넌트도 있지만 이렇게 바스큘라 컴포넌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듀얼 토닝을 하든 혈관 치료를 하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 Q 스위치 1064를 쏘고, 또 여기다가 뭐 1064 롱, 아까 얘기한 뭐 핀포인트에 나오는 1064 롱을 쏘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기미할 때, 기미 치료할 때 Q 스위치랑 롱을 이제 같이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논문에도 보면 VEGF가 기미 환자에다 발현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는 혈관 레이저를 쏘겠죠. 뭐 요즘 뭐 XLV 같은 532 KTP나 뭐 여기 뭐 그 V빙과 같은 PDL 레이저나 옐로우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IPL은 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도란사민 같은 아까 역할이죠. 각질층에도 영향을 주지만 아까 얘기한 그 혈관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복용이 더 좋다는 겁니다. 주사 놓고 뭐 침투하고 하는 것보다는 복용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이제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신 후에 기미 환자가 오시면 1년 안에 안 없어지면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색소를 좀 볼 것 같으면, 우리 뭐 맨날 레이저 이론에 나오는 게 파워랑 뭐 스팟 사이즈랑 듀레이션이랑 뭐 파장이랑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파장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파장은 이제 1064까지는 파장에 비례해서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거 넘으면, 그러니까 1064는 의학 레이저 중에 가장 깊게 들어가는 레이저죠. 점점 물에 대한 흡수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얕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파장을 선택을 하고, 이제 교과서에 넣은 여러 가지 색소들의 대부분은 이제 뭐 532도 들어있고, 루비 레이저도 들어있고, 알렉산드라도 들어있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색소가 아닌 그 멜라닌에만 타겟이 딱 되는 파장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 두 가지죠. 잘 아시겠지만 690대 루비 레이저랑 750대 알렉산드라이트, 그건 보면 뭐 데옥시 헤모글로빈이나 옥시 헤모글로빈에 대한 선택적인 흡수도보다는 멜라닌에 대한 게 월등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혈관이랑 뭐 물이랑 이렇게 멜라닌이라는 이제 타겟 크로모포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볼 것 같으면 멜라닌에 조금 더 이제 특이하게 스페시픽하게 먹는 거는 694랑 755라는 거죠. 다른 53이나 585를 쓰게 되면 혈관에도 먹고 멜라닌에도 먹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모으면 옳다 좋은 게 아니라 혈관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기미 치료를 하거나 색소 치료를 할 때 그렇게 되면 PIH 같은 게 잘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소 치료할 때는
이제 뭐 1064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아까 토닝을 할 때 쓰든 뭐 1064를 쓰든지 요즘 Q 스위치는 이제 532도 나가니까 쏴보시면 알겠지만 532 자체를 색소 잡티나 죽게 IPL로 빠지는데 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약간 벌게지면서 착색이 오죠.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1년도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532 같은 걸 이제 함부로 색소에 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755나 이제 694 같은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같은 가피가 떨어지고 나서 이 pH 올라오는 확률이 가장 적은 두 가지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나 헤모글로빈을 안 먹고 멜라닌에만 선택적으로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색소 치료한 경우고요. 뭐 나만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잘 아시겠지만 진한 색소가 빨리 없어지고 흐린 색소가 잘 안 없어지죠. 그렇죠? 이거 이제 690대 파장의 루비 레이저로 이제 쏜 겁니다. 저는 알렉산드라이트는 없고 루비 레이저를 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IPL을 쏘고 나서 저는 안 먹는 거를 이제 루비 레이저나 이렇게 쏘는데 기본적으로 흐려진 색소가 더 안 먹으니까 적절히 잘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튼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뭐 한 50% 이상의 이제 임신하고 나면 튼살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배나 힙이나 버턱이나 브레스트에 생기고 처음엔 붉다가 나중에 이제 페일해지죠. 그리고 튼살이 생기는 거는 우리 스킨 텐션 라인에 퍼펜디큘라하게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호르몬한 영향이 있는 상태 뭐 에스트라디온이나 릴렉신이나 아드레노코티코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피지컬 스트레치 그러니까 뭐 출산하면서 우리가 임신하면서 배가 갑자기 커지면서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팩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호르몬al 영향이고 두 번째는 그런 호르몬al 영향에 이제 콜라겐을 깨질 수 있는 피지컬 스트레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뭐 성장기나 그다음에 체중을 과하게 이제 불려뚝을 뺀 상태가 되면 이제 튼살이 생기는데 이런 에스트로겐이나 릴렉신이 증가돼서 이 역할이 뭐냐면 뮤코폴리사카라이드, 이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있는 넌설페이트 뮤코폴리사카라이드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더 많이 끌어다니고 이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쉽게 깨지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모널 체인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서 생긴다. 요즘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많이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원인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치료를 볼 것 같으면 특별한 치료가 없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외국 서적들은 뭐 올리브 오일을 바르네, 트레토노인을 바르네, 예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두 가지죠. 붉은색 튼살이 있을 때는 PDL과 같은 혈관 레이저를 쏴주고 그 다음에 흰색 튼살이 있을 때는 프락셔널 레이저하고 그로스 벡터들을 주사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붉은색 튼살일 때가 훨씬 더 좋아지죠. 보통 임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튼살이 흰색으로 남아서 보통 출산 후 1년이 지나서 치료하는 거와 1년 되기 전에 치료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모들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그 임신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몸이 돌아오는 뭐 2달, 석 달 후면 레이저를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를 하고 그 하나하나에다가 그로스 팩터를 주사한 겁니다. 이렇게 길게 리니어하게 아까 얘기한 그런 스킨 스트렝스 라인의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빨리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프락셔널 레이저로 뭉뚱그려서 다 쏴버리면 이제 착색이 잘 오죠. 그래서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 중에 이렇게 그 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얇고 길게 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쏘는 거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튼살을 이렇게 피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맞춰서 쏘고 그 자리에다 직접 그로스 팩터 요즘에는 이제 잘 나온 것 중에 PDRN 같은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에 대한 얘기 저는 이제 저희 병원 탈모 전문 병원은 아니라 이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두 가지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모증 임신 날 때는 다모증이 생기고 출산 후에는 머리가 확 빠진다 이제 그 얘기죠. 뭐 이런 뭐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여러 가지 이제 탈모에 관련된 이제는 세 것들이 연관돼 있어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증가되고 하면서 이제 머리가 좀 더 난다는 거죠. 그리고 허스티즘이 주로 어디 생기냐면 이제 턱 밑이나 배꼽 밑으로 수직으로 쭉 이제 심피스피빈슨에 따라서 생기고 또 입술이 있는데 이제 허스티즘이 주로 생기고 대부분의 환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올 프레그런트 우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얼굴 잔털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미드 퓨빅 계열이 아까 수프라 퓨빅 계열이 생기고 보통 이제 그 6개월 안에 대부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데 남아 있으면 당연히 치료는 뭐 왁싱하거나 쉐이빙하거나
이제 레이저 쏘면 되죠. 이 제모 레이저는 6에서 8주 간격으로 이제 그 성장 주기, 모낭의 성장 주기에 따라 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레이저들이 잘 나오니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는 주로 이제 20주 정도, 포스트파텀 20주까지 이제 드라마틱하게 헤어로스가 오는데 1년까지도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유는 갑자기 이제 포스트파텀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축 떨어지면서 이제 안드로겐 헤어가 텔로겐 헤어로 드라마틱한 시프트를 보이기 때문에 쭉 빠지는 건데, 약 70% 환자에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머리가 확 빠진다는 거죠. 한 70% 이상의 환자 탈모가 생긴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메조세라피죠. 뭐 여러 가지 탈모 성장 이제 KGF나 뭐 이런 거 자극을 주고, 요즘 자기장 치료 많이 하죠. 요즘에 뭐그 박명수 씨가 선전하던 모자 뭐 쓰고 이런 것도 자기장 치료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기장으로 자극을 주는 치료도 있고, 뭐 메디케이션, 뭐 미녹시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성 탈모에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바디 체인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이제 뭐 심화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뭐 저희 이제 병원에서 비술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쩌면 임신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몸에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체중 증가로 체형 변형이 오고, 척추골반이 변형이 오고, 인대 관절에 이제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이게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더 많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거 저희 이제 산모들한테 설명해 주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태아는 3, 4kg 늘고, 양수가 뭐 0.9kg, 뭐 자궁 확장이 1kg 늘고, 혈액량 증가가 1.5kg 늘고, 태반이 0.7kg 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적정 체중은,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는 뭐 11kg 정도가 적정 체중 증가라고 되어 있고, 90년대는 좀 변했대요. 그래서 10에서 16kg였는데, 기본적으로 요즘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이것도 좀 많다. 그래서 원래 출산 전에 저체중이었으면 12에서 18kg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다고 하고, 정상 체중이었다면 10에서 16kg, 과체중이었다면 7에서 10kg고, 비만인 상태였다면, 출산 전에 비만이었다면 7kg 이내로 체중 이제 증가가 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수준을 벗어나면 산후 체중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 정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기 몸무게로 돌아오는 그 수준이 0.5에서 1.5kg 사이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20% 정도가 5kg 이상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체중이 5kg 이상 남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포스트파텀 오베시티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체형 변화가 오고, 뭐 척추도 휘고, 골반도 이제 틀어지고, 얘기해 보면 뭐 여기 이제 나오죠. 세크로일리악 조인트가 언스테이블해지고, 그 다음에 펠빅 뭐 미스얼라이먼트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파툼에서 뭐 이런 오베시티를 치료함에 있어서 압도멘에 이 복부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피부가 처진다,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피부가 처지는 것까지 치료하려고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1800kcal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이제 메디컬 케어를 뭘 많이 하냐면, 저희 병원에 이제 고주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주파를 하면 환자분들이 뭐 다 해보시겠지만, 고주파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고,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비수술적으로 빼고 있는 게 이제 고주파가 있고, 고주파를 많이 쓰는 이유는 지방도 어느 정도 높고 피부 탄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서큘레이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부종도 좀 빼주고, 고주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비수술적 이제 리폴라이시스 장비는 고주파 말고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은 이제 젤틱이나 뭐 클라톤 뭐 이런 그런 콜드 어블레이션, 크라이오 리폴라이시스 장비들이 있고, 또 이제 요즘 아주 국산화 지금 하고 있는 하이프 장비가 있죠. 배에 있는 지방을 얼굴에 하는 하이프처럼 이제 고강도 직접 초음파로 녹여주거나 캐비테이션을 시키는 초음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비수적인 방법인데, 다 어떤 경로를 겪고 있냐면, 지방의 운명은 잘 아시겠지만 딱 깨고 나면 중성 지방이 딱 이제 셀 멤브레인과 튀어나오고, 이제 글리세롤과 세 개의 프리패티에이스로 나눠져서 물에 녹는 거는 이제 혈관을 타고 가고, 안 녹는 거는 알부민에 붙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리버를 가서 여기서 에너지원을 쓰이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아니면 다시 지방세포로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는 것 자체를 이제 잘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서큘레이션을 좋게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엔도몰로지로 막 주물럭 한다든지 고주파로 서큘레이션 좋게 한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좋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아까 약간 비술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건 펜타플렉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그러한 이제 지방을 녹이는 단계랑 서큘레이션을 좋게 하는 단계,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걸 이제 같이 접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뭐 카복시도 하라고 그러고 지방 녹이는 주사도 하라고 그러고 고주파도 하라고 그러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경험상 보면 이렇게 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가 좋아지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가 좋아지는 거 설명을 이제 해주면 이제 긴 과정을 다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다 필요는 없지만 고주파가 있으면 일단 먼저 고주파를 저희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방을 녹이고 두 가지 고주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고주파는 바이폴라 고주파죠. 이제 피부로 가는 표피, 진피 상부까지 들어가는 이제 바이폴라 고주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깊게 뭐 여기는 뭐 내장 지방까지 파괴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내장 지방을 파괴하는 건 다 거짓말이죠. 기본적으로 좀 깊은 이제 폐층을 좀 녹여주는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주파를 하면서 스킨 탄력도 주고 이제 엔도몰로지나 운동이나 통에 들어가서 어떤 서큘레이션 좋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뭐 쇼게이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셀룰라이트도 좋아지고 서큘레이션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지방을 녹이는 시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이따가 뭐 심화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크라이오리포라시스는 이제 냉동으로 지방을 녹이는 거고 초음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멀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는 열을 줘가지고 지방을 이제 하이프죠. 이거는 56도씨 이상 열을 확 올려서 지방을 녹이는 거고요. 넌 서멀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는 캐비테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가 있고 레이저는 로우 레벨 레이저는 예전에 뭐 레이저 지방 파괴술라든지 어코니아 레이저라든지 600대 저준위 레이저를 쏴줘서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깨주는 작용들을 하는 거고 이제 인프라레드 레이저가 이제 지금 개발 중인 레이저입니다. 이 인프라레드 레이저는 1900대 파장이랑 1300대 파장이 이제 만들고 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과 지방이 섞였을 때 지방이 물보다 더 어피니티가 높은 파장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몰로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진공음압을 해서 이제 서큘레이션을 좋게 하는 거고 이거 이제 체형 교정하는 건데 휴브라는 건데 이거 요즘 뭐 한방병원에도 많이 사고 뭐 다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고급화하려고 이런 거 들여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필수 장비는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메모리가 다 돼 있어요. 무슨 어떤 자세를 취하면 어떤 근육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뉴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자세를 다 잡도록 돼 있어요. 발은 어디를 잡고 그래서 이제 미세 근육을 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 변형된 척추와 골반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칭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뭐 다이어트 열량이 많이 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얘기한 고주파랑 뭐 엔도몰로지 하신 분이고 이제 3개월 정도 된 겁니다. 수술하고 그리고 같은 분의 옆몰 사진이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이런 살들이 좋아지는 거는 고주파로 다 좋아지는 겁니다. 고주파를 충분히 잘 해주시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은 이제 석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고주파 하시고 아까 얘기한 뭐 엔도몰로지도 한 번씩은 꼭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으로 운동이 제일 기본이 되겠죠. 근데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해도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주파를 집중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킨 타이트닝을 시켜주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고주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주파가 모노폴라랑 바이폴라만 고주파만 가지고 있으시면 지방도 녹일 수 있고 스킨 타이트닝도 같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노폴라 고주파 중에 유명한 건 이제 써마지라는 게 있고 바이폴라 고주파 중에는 뭐 폴라리스 예전에 나왔던 거 요즘엔 뭐 매트릭스 아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레이저인데요. 타이탄이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울세라가 있죠. 울세라도 이제 바디에다 쓰고 있습니다. 하이프 장비인데 국내에서도 이 하이프 장비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지방을 녹이는 용도로 나오지만 스킨 타이트닝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먼저 지방을 빼주고 스킨 타이트닝을 같이 시켜주고 이런 시술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모들은 이제 그
출산하고 나서 다시 몸이 돌아오지 않는, 배가 처지고 튼살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계획을 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프락셔널 레이저가 아까 착색을 일으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고주파랑 같이 프락셔널 레이저를 하면 착색이 훨씬 덜 옵니다. 고주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서큘레이션을 좋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보다 복부나 뭐 몸에서 멀어질수록 착색이 많이 오는 이유는 브러드 서플라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복부 튼살을 치료할 때보다는 우리가 허벅지나 종아리 튼살 치료할 때 더 착색이 많이 오죠. 그 이유는 브러드 서플라이 차이라고 이제 보고 림파틱 서큘레이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고주파를 하면서 프락셔널 레이저에서 튼살을 같이 치료하면 착색이 훨씬 덜 옵니다. 그리고 스킨 타이트닝도 빨리 오고. 그러니까 프락셔널 레이저 자체가 튼살도 치료하지만 콜라겐 재생을 해서 스킨 타이트닝을 줍니다. 그래서 고주파랑 프락셔널 레이저를 같이 잘 접목시키시면 탄력도 좋아지고 PIH 같은 부작용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을 있는 거 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있는 장비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오리지널 장비들인데 꼭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산의 아디포라는 것도 잘 쓰고 있거든요. 뭐 그거 자체가 뭐 한의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 이제 거의 산후조리원이고요. 네, 이제 제 강의는 이상입니다.